있고요. 근데 초기 성인기까지도 사실 이런 문제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어떤 읽기의 유창성이라든가 이 양적인 부분이 계속 어려움이 있고 본인은 굉장히 그걸 느끼죠. 다행인 거는 아동기에서는 그냥 본인이 못하고 마는데 나이를 먹게 되면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보상 기전을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른 전략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남이 보기에는 좀 덜 두드러져 보이고 본인도 좀 덜 괴로움을 가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보상 기전을 잘 발전시키는 것도 상당히 아동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치료한다고 이게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학습장애 치료하면 좋아지겠습니까? 좋아지는 분 한번 흔들어 보실래요? 그러면 뭐 해도 그만이다. 한 분도 없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이 학습장애 그러면 치료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학습장애가 있는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위에 파란색이 정상적인 그 읽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밑에 있는 그 점점 그 그래프가 학습장애가 있는, 그러니까 읽기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서 이 나이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변하나 읽기의 정도가 그걸 관찰한 겁니다. 그랬을 때 보면은 6세 때부터 쭉 7세 때부터 해서 8세, 9세에 쭉 따라가게 되는데 16세, 그러니까 고등학교 말쯤 되겠죠. 다 만 나이니까 그때가 되었을 때도 보면은 갭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만성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변화가 오죠. 그러니까 처음 바닥 상태가 아닙니다. 계속 발전되고 발전되는 그 그래프의 모양은 정상 그 읽기 하는 사람하고 유사하게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갭을 없애긴 상당히 어렵지만 계속 발전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또 이제 그 뇌 영상 그림인데요. 위의 그림은 그 특수교육을 받고 3년 지난 상태에서 밑에 그림은 특수교육을 받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아까 여기서 보면 이거는 위에 부분이 앞머리고요. 맨 밑에가 이제 뒷머리가 되는데 우리 뭔가 보면 위에 그림이 좀 더 이렇게 왜 붉은색이 많죠. 노란색 같은 게. 그러니까 여러 부위에 걸쳐서.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이 붉은색이 많을수록 노란색, 붉은색이 많을수록 그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부위를 보게 되면은 정상적인 읽기를 하는 사람들에서 활성화되는 부위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거 한 번 더 보시면 이거는 조금 같은 얘기인데요. 요 아까 보셨던 그 처음 머리 모양 그 기억하시면 이렇게 세 군데 부위가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읽기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읽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희끄무레해요. 사진을 찍어보면은. 그러니까 위에 거는 이렇게 붉게 나온 것들이 정상적으로 활성화가 돼서 그 부위가 기능을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어떤 특수교육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뇌의 사진을 보면은 거의 색깔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교육을 계속 했던 경우에 나중에 이제 다시 찍어봤더니 정상군처럼 유사한 모양의 붉은색이 보이죠. 그러니까 그 기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수교육을 하고 치료를 받게 되면 학습 장애가 좋아진다 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훌륭한 증거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몸으로 그냥 느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걸 일반화시키려면 어떤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학습장애 분명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 좋아지는 기전을 보게 되면은 이런 뇌 영상 그림도 있지만은 우리 머리 안에는 많은 신경 다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신경 다발들이 뇌 곳곳을 연결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뇌가 굉장히 큰 부위가 있는데 이게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이게 뇌의 부분이다 그러면은 보기엔 작아 보이지만
여기엔 굉장히 미세한 신경 섬유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신경 섬유들한테는 이 거리가 뭐 굉장히 먼 거리예요. 지구 한 바퀴 도는 것보다 더 먼 거리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연결돼 갖고 이제 기능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신경 다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연결돼야지만 우리가 별 어려움 없이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 여러 가지 발달 장애 등도 많이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 신경, 우리가 여기 있는 부위하고 여기 있는 부위가 이렇게 신경선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도 갈 수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도 갈 수가 있죠. 근데 예를 들면은 이게 기능을 잘 못한다 그랬을 때 그냥 두면은 이건 없어져 버려요. 퇴화합니다. 안 쓰게 되면은. 근데 여기가 조금 약간 뭔가 문제가 생겨 있는데 이거를 계속 쓰게 하는 경우에 그러면은 이게 인위적으로 자꾸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쓰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멀쩡한 손도 한 달 정도만 기부스하고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손 못 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근데 그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죠. 그다음에 어떤 마비가 온 경우에 중풍 같은 거 앓고 마비가 온 경우에 이미 신경세포는 죽고 마비가 왔지만 계속 그 물리치료하면 어떻게 돼요? 좋아집니다. 근데 결국 뭐냐면은 뇌는 많이 손상이 있을 수 있지만 외부적인 어떤 자극을 통해서 뇌가 자극을 받는 거죠. 그리고 뇌 자체는 자기는 쓰고 싶지 않지만 자꾸 그걸 쓰게 함으로써 그 부위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장애라는 것도 결국은 기능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타고나기를. 근데 그거를 그냥 보통 우리는 왜 애들이 잘하는 거를 더 좋아하죠. 자기 못하는 거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잘하는 아이들이 체육을 좋아합니다. 근데 수학 잘하는 아이들이 수학을 좋아하죠. 그런 것처럼 자기가 잘하는 거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꾸 많이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더 잘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잘 못하는 거, 운동 못하는 아이는 체육 시간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꾸 빼고 안 하니까 더 체육 기능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도와주는 거는 사람은 그 본능적으로 자기가 못하는 거를 안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학습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뇌 부분에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 기능이 저하된 부분을 안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피하죠. 읽기 싫어하고 안 하려고 하고. 근데 결국 우리가 외부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그걸 자꾸 도와주는 거죠. 다 두드리는 거죠. 자꾸 그 부위를. 그럼으로써 결국은 그쪽에 어떤 신경섬유라든가 신경세포, 그 다음에 신경섬유들이 자꾸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은 아까 보신 그림처럼 굉장히 이렇게 처져 있었던 부분이 활성화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의학적으로 많이 증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어찌 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기도 하죠. 근데 물론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 마비됐던 손 하나 이렇게 원상복귀 하는데도 원상복귀 안 되는 경우들도 물론 있죠. 근데 굉장히 많은 물리치료가 필요한데 이 뇌의 그런 더 미세한 기능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힘든 과정을 거쳤을 때 그게 의미가 없는 거냐.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꼭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자료들이고요. 그런데 학습장애에서 의학적으로 어떻게 개입하느냐. 그러니까는 일단 정확한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다른 상태를 잘 감별해줘야 되고 학습장애와 동반되는 다른 여타 질환들을 치료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정도가 예를 들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주의력 결핍 장애와 학습장애가 같이 있는 경우에 이 주의력 결핍 과잉이동 장애를 치료해 줌으로써 학습장애 자체의 그 어떤 심각도가 조금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겠고, 그다음 학습 기능의 어떤 검사들을 통해서 결함이 어떤 거냐 이런 걸 결정해주게 되고, 그다음에 학습 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다른 발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가 어떤 것이 있고, 그거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은가에 대한 좀 접근이 필요한 그런 것들을 하게 되겠고, 정기적으로 아동의 인지 기능 상태가 어떻게 바뀌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한 체크하는 게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아동이라는 거는 많은 기능이 합쳐져 있잖아요. 그리고 합쳐져 있는 존재만은 아니죠.
거기에 뭐 정서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라는 거는 기능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전문화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요. 예를 들면 교수법을 했었을 때 그런 걸 강조하면서 이제 학습은 좋아지는데 학습 이외에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쳤던 부분들은 그거는 또 다른 부분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통합이 안 되는 거죠, 잘. 그래서 그런 걸 통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치료가 이루어졌을 때 이게 이제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좀 정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추적 관찰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앞으로는 뭐가 더 필요하겠느냐? 결국 이게 어떤 생물학적인 질병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학습장에 해당하는 어떤 부위가 아동마다 어떤 부위인가, 그 다음에 이 아동에 해당하는 유전자가 어떤 게 있는가 하는 거를 제가 밝혀내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뇌기능을 어떤 향상을 위한 약물적인 접근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렵긴 하지만요. 이거는 다른 얘기고요. 이거는 뭐 꿈 같은 얘기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은 유전자 연구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거는 뭐냐면 치매인 사람들에서 어떤 특정 유전자 여기 그 A4 리포 프로테인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거에 변형, 돌연 변이가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가 하는 걸 본 연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는 이게 돌연 변이가 있으면 이렇게 그래프에서 이건 뭐냐면 그 뇌기능의 그런 저하 정도인데 굉장히 이런 플러스로 돼 있는 게 돌연 변이가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증가하죠. 그러니까 뇌기능 저하가 많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그런 의혹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과연 이 치매가 지금 현재 없지만 이런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치매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그거를 모르고 치매가 되는 거하고 알고 치매가 되는 거하고 무슨 상관,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그런 의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온 게 뭐였냐면은 이런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있으면서 고혈압이 있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유전자의 변이가 있지만 고혈압이 없었던 사람들에서 나중에 치매로 가는 뇌기능의 저하되는 정도가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똑같이 이 플러스가 이 돌연 변이가 있는 분인데요. 그 HT-는 고혈압이 없는 분, 그 다음에 HT 플러스는 고혈압이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도 굉장히 차이가 많죠. 그래서 그 다음 결론이 뭐냐면은 결국은 이런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있는 사람들에서 고혈압을 잘 치료해주게 되면 그러면은 거의 돌연 변이가 없는 사람하고 똑같은 정도의 발생밖에 되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연구들은 기본적인 단계가 되는데요. 사실은 근데 이 학습장애라는 게 조금 의학에서도 조금 아직 한국의 소아정신과 역사가 짧은 것도 있지만은 의학에서 많이 이렇게 다뤄지지 못했던 것, 이런 연구가 좀 덜 활발해요. 다른 분야보다는. 그런 것들이 어떤 치료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좀 많이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약물이 일단 없지요. 그리고 많은 이렇게 좀 치료 기간이 필요하고 여타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많이 연구가 되지 않은 분야였습니다. 근데 사실 앞으로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현재 가능한 어떤 치료 방법은 동원을 하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다른게 더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원인적으로 이런 게 생물학적인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를 정말 도와주려면 생물학적인 접근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려면은 기본 자료가 있어야 되죠. 근데 한국이 굉장히 그런 게 좀 하기 어려운 지역이기도 해요. 보통 우리 연구 그러면 조금 더 부정적이시죠, 마음에서들. 그렇지 않으신가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자료가 사실 축적이 돼야지만 어떤 치료법도 관련돼서 좀 더 나은 게 개발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사실 아까 역학연구 같은 것들도 미국 자료가 많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어려운 것들이
그런 대단히 역학 연구를 해야지만 정말 유병률이 나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많으니까 한국에도 이런 걸 좀 요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굉장히 조금 미미하죠. 그래서 상당히 이런 과학적인 어떤 접근이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의학적인 이해에 대한 거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여기까지 대해서 질문 있으세요? 그냥 계속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그냥 의논을 할까요? 그러면 이런 학습 장애가 있는 경우에 부모님으로서 어떻게 할 거냐, 뭘 도와줘야 되는 거냐, 굉장히 참 어렵죠. 어려운 문제인데요. 근데 먼저 누가 가장 힘든가, 이런 학습 장애가 있는 경우에 그걸 생각해 보게 되면 처음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하는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제일 힘든 것 같으세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제일 힘든 거는 아동 자신이거든요. 제일 고통을 받죠. 학교 가서도 그렇고 시험 못 보면은 뭐 혼나고 망신당하는 게 아이죠. 엄마는 아니죠. 아버지도 아니죠. 근데 어찌 보면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안 됐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 이걸 걱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굉장히 힘들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1차적인 어려움은 아동한테 있다. 그리고 제일 괴로운 게 아동이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안 그러신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아동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그거를 굉장히 화를 많이 내요. 아이한테. 괴로운 건 아닌데 아까 주의력결핍 과잉노장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었을 때 일단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왜 이런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이한테 많이 갑니다. 그래서 먼저 되짚어 봐야 되는 거는 가장 힘든 게 아이라는 거를 항상 조금 생각을 해야지만 아이를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매번 어떤 말씀을 하거나 아이를 위한 행동을 할 때도 누가 더 힘든 상태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좀 어떻게 도와줘야 될 거냐 여러 가지 이제 뭐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 모임이 굉장히 이렇게 좋다고 느껴지는 게 이 상태에 대한 걸 오픈하는 거, 어떤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를 오픈하는 게 첫 번째 단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굉장히 그거를 끝까지 감추고 괜찮은 것처럼 학습적인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별 무리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어떤 공개적인 도움 받는 거를 잘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휴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가장 나쁜 것이 이 아동한테는 이게 내가 뭔가 굉장히 잘못을 하고 있구나. 내가 우리 집안에 뭔가 좀 비밀스러운 존재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아이도 굉장히 오픈을 안 하게 되고 그게 반복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가족 내에서 그 다음에 아이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뭐 다 여기저기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이랑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그걸 조금 더 오픈하고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비슷한 어려움을 가지시는 분들이 서로를 이렇게 자주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또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매번 기사 나오는 게 뭐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 기사, 무슨 뭐 미국의 인류대학 입학하고 뭐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부담들이 많은데 대부분 사실 그런 아이의 부모가 아니죠. 그리고 더 많은 경우에는 잘 못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근데 어쨌거나 그런 걸 서로 공유하고 의논하실 수 있는 게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아이의 자존감을 도와주는 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학습에 문제가 있지만 아이가 가치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현대의 우리 지금 현 시점에서의 어떤 추세하고는 다른 방향이지만 그 추세가 일단 맞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아이로 하여금 네가 공부를 못하더라도 너의 가치도움과 너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다 하는 거에 대한 끊임없는 확인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그걸 통해서 아이가 자존감이 커지는 것 같고 자존감이 커져야지만 공부를 좀 못하고 뭐가 힘들어도 자신에 대한 어떤 비하라든가 열등감 이런 게 좀 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야를 좀 국한하자는 얘기죠. 사람이 굉장히 큰 많은 덩어리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사람을 이만하다고 보면은 사실 학습은 여러분 지금 느끼시지만 학습이 이렇게 중요하시지 않잖아요. 성인이 된다면은 물론 학생 때는 굉장히 크지만 크다 하더라도 전체 아이의 여러 가지 품성, 성격 등등 다 생각해 보면은 학습은 사실은 얼마 안 되죠. 근데 자꾸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이는 요만해지고 이 학습이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러니까 아이는 당연히 자기는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죠. 이 가장 중요한 걸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많은 여러 가지 기회를 동원해서 기회 될 때마다 아동으로 하여금 학습이 너의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주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밖에 나가면 아이가 기가 죽을 일들이 많죠. 근데 집에서조차도 그런 게 안 이루어지게 되면 아이가 어디 발붙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같이 아이랑 뭘 하고 노력하는 건 좋은데 어쨌든 뭐 받아쓰기를 15점을 받아와도 열심히 한 거죠, 아이는. 그걸 받아들여주고 격려해주는 게 참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학습장애가 만성적이잖아요. 금방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게 처음에 한 6개월, 1년은 가능하세요. 근데 계속 부대끼다 보면은 점점 희미해지죠.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안 되죠. 근데 끊임없이 아까 제 자조 모임 말씀드린 것도 그런 어떤 에너지를 받고 계속 어떤 기름을 얻을 수 있는 게 그런 그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를 좀 도와주셔야 되죠. 그래서 꾸준히 좀 아이가 큰 것과 같이 꾸준히 이런 마음을 갖고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실제 보게 되면은 이런 게 조금 더 이렇게 다는 안 돼도 하려고 애쓰시는 부모님인데 학습장애 이런 친구들 보게 되면은 공부 잘 못해요. 못하지만 그 자존감은 비교적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강조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학습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궁극적인 건 사회성이라고 봐줘요. 그러니까 학습적인 거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신데 더불어서 사회적인 부분이 전혀 문제가 없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병행해서 이런 사회성적인 부분들을 강조하고 그런 데에 대한 어떤 향상을 위한 노력들을 같이 하는 게 어찌 보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어떤 학습적인 거를 위해 다 채우기보다는 그 중에 시간을 좀 할애해서 사회성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것들을 좀 병행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사실 고등학교 마치고 뭐 대학 가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되게 되면 학습장애적인 부분은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집니다. 그때는 오히려 다른 여타의 대인관계 기술이라든가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뭐 열정이라든가 이런 게 더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같이 어렸을 때부터 병행해서 관심을 갖고 키워주시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한국에도 저희 장애 교육법인가에 학습장애가 포함이 됐다고 그랬었죠? 아까 제가 그렇게 들었었는데 근데 이 미국에는 굉장히 빨리 이런 교육법이 통과가 됐었습니다. 1970년도에 미국 연방법에 의해서 연방의 법의 법 중에 하나의 교육법에서 이러한 학습 장애에 대한 규정이 나타나고 이런 게 있었을 진단되게 되면 무조건 국가에서 그 교육을 책임지는 그런 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 다음에 이 학습 장애에 대한 진단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실제 도움받는 아이들도 많이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제 그런 어려움을 있는 어떤 민간 차원에서의 그런 홍보, 교육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법제화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법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어쨌거나 시행령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이렇게 뭔가 하고자 하는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참 필요할 것 같고 실제 지금 국회의원 하시는 분 중에서 왜 본인 자녀가 자폐인가 하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지금 장애와 관련한 법들을 많이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사실 학습장애는 우리가 정신지체라든가 자폐 같은 장애는 여러 가지 우리 장애 등록을 할 수가 있고 그걸 받게 되면은 좀 교육적인 도움을 좀 받으실 수